일부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매일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바뀌면서 감을 잡기 어려운 국내 증시죠. 주요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 본부장님하고 우리 시장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장 강합니다. 네. 지금 일본도 이렇게 밀리고 어제 뉴욕장 별로였는데, 네. 뭐 우리가 오히려 세계 정치를 선도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기는 했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살짝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등을 좀 더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수 기준으로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지금도 견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조선주들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갈까,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앞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었던 약간 형님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좋은데 조금씩은 자금을 이 대형주 단으로 옮겨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단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수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약바이오가 또 엄청 강한 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니까 뭐 화이자하고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도 있고, 지금 또 뭐 홍콩에서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소식도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제약바이오, 뭐 진단키트 다 올라가거든요. 네. 예,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 제약바이오가 약간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이게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 변동성이 많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다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인도 쪽에서 니파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백신이 없는 이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던 뭐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메가이SC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 쪽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테마성의 변동성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앞전으로 돌아가서 뭐 비만 치료제 쪽이라든지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제약바이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진단키트라든지 몇몇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피로도가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뭐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테마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ABL 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훼손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제약바이오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요거
저기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차트가 이뻐져 가지고 네. 이게 살 이제 지금 뭔가 모색하는 것 같은데 우선 최근에 D램 가격은 좋다면서요. 많이 그렇죠. 올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서 네. 올해 1분기로 넘어올 때 D램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1분기 대비해서 이제 D램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8%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로 가면서 더 가격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D램 쪽에 대한 가격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램과 레거시 쪽은 모두 다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이클? 그래서, 예, 그렇죠. 네. 사이클 순환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3년 주기입니다. 3년에서 4년 주기인데 실제로 2023년도에 SK하이닉스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흑자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2025년도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이 돌아선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투자 사이클,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내용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AI라는 모멘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AI라고 하는 성장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쪽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지만 HBM4 그러니까 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12월 올해 뭐 4분기부터 HBM4 그러니까 우리가 6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서 양산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해서는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HBM 쪽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덜 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도 결국엔 D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우리가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 정부라든지 캐파 확장을 통해 가지고 추격해 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단기 급등이 나오고 해서 뭐 손맛을 느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쪽이 가줘야 지수가 이렇게 탄탄하게 지켜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나마 긍정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위축된다 할까? 뭐 그런 면이 있어. 그런데 그럼 연결해서 이 부분은요. 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온디바이스 AI 네. 반도체 개발 사업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어제 관련 주식들이 좀 주가가 좋았는 것 같던데. 네, 어제 예. 그러니까 장 초반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장 잘 초반에. 나오다가 네. 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장후반부에 대부분 좀 밀렸어요. 그랬어요. 다행히도 이제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 온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기본적으로는 AI 산업의 확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팹리스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뭐 15% 정도 올라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4% 정도밖에 못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살짝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쪽에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내용들이 쏙 들어갔는데 지금 어쨌든 AI 쪽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쪽과 액침 냉각 쪽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공조회사예요. 그래서 공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액침 냉각 쪽과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HBM 쪽에 대한 AI 반도체 쪽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이라든지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디바이스 AI 쪽보다는 뭐 YC캠이라는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도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침 냉각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KN솔이라든지 GST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가 크게 부각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포트에 편입해 놓는다면 저는 결국에는 그래도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밌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언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제 50주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 또 지금 경신 중인데 뭐 지금 원전 르네상스 이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원전주 뭐 지금 따라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AI 수요 확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쪽에 대한 원전을 통한 에너지원의 공급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탈원전도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선 가장 먼저 탈원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도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고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캐파 자체를 4배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시공 능력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 원전 쪽 같은 경우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전의 개수가 한 400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40%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찍히는 것은 시차가 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큰 흐름을 좀 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눌림이 좀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이 본부장님 방금 쓰신 그 표현 우리 이제 종목 진단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눌림이 나타났을 때 아니 딱 지금 뭐 설명 들으면서 차트 보니까 너무 정확한 표현이네요. 월간 차트는 이거 완전 날아가는 그림인데 데일리로 바꾸면은 눌림을 기다렸다 들어가야겠네. 아니, 참 이게 근데 눌림을 잘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거 조정 기다리다가 그냥 나중에는 진짜 손 나가기 힘든 레벨까지도 갈 수 있겠다 싶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같은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과 우리가 또 배열 회수 뭐 보일러라고 해서 특징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일단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규모가 좀 큰 기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팀, 뭐 코리아 원팀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항상 포함이 되는 기업들이긴 하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관심은 그래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다 보면은 베어스 경기는 선수들 타자들 이렇게 타석에 서면은 요 헬멧에 딱 보여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저런 거 투자할 만해요. 그룹들. 그렇게 쭉 매일 보는 게 어딥니까?
예, 투자할 만하겠죠. 그 광고 효과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앞서 선생님 2차 전지 짚어봐야 된다고 해놓고. 2차 전지 예. 짚어주세요. 제가 질문.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하도 이렇게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아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조기 폐지하고 2차 전지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고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뒤처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뭐 제가 뭐 혼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중국 기업에서 1위 기업이 CATL이라는 네네.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의 점유율이 30%가 넘어갑니다. 글로벌 그렇죠. 점유율이 38%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37% 정도가 되고요. BYD 같은 경우는 14%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전부 다 더하면 예. 16%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3사를 다 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체크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1분기 때 봤었던 실적들을 본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흑자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세액공제 AMPC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네. 지금 그 성장성이 어쨌든 숫자로 나온 데 있어서 시차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전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 IRA 법안 폐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바이든 정부 거의 말미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는 시기 자체가 좀 앞당겨진다라는 부분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오히려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 2차 전지 종목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